자, 여기 보면 이제 영상 자료 부분을 볼게요. 자, 그 영상 자료에 이제 그 활용한 수업에 유용한 특성을 이제 보면요. 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걸 통해서 이제 과거 사건을 대리인 배우를 통해서 재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 동기와 그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죠. 그래서 배우가 이제 예쁘고 잘생길수록 이제 감정이 되게 잘 되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때 이렇게 이제 동기를 자극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상상력을 구체화시켜 생생하고 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인물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역사가 인간 사고의 행위의 복합적 인식을 사물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없지만 그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의 수업에만 의존하는 교사 수업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구두 표현 능력,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의식 수업에만 의존하는 교사 수업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4번은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은 그 교사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일단 너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보여줄 때, 이 영화나 드라마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작진의 어떤 주관적 의도에서 창조됐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을 다룰 때, 영화나 드라마를 다룰 때, 박정희 시대 때는 총의 상징으로 다뤘죠. 영웅 위주. 근데 현대에서는 CEO나 인간적인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학생들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청한 후에 이제 그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안에 표현된 내용이 역사적 사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토론을 통해서 상반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 자, 학생들이 영화 자료를 무비파적 몰입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으로 재현된 내용과 역사 사실 간의 차이점을 유의하면서 비판적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명랑해전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죠. 명랑해전에 보면 이제 이순신이 대장선을 이끌고 그 외선과 이제 단독으로 나가고 출격해서 백병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나간 것까지는 맞는데 백병전을 한 건 맞지가 않죠. 백병전은 안 하려고 했죠. 왜 안 하려고 했어요? 싸워봤자 일본 애들한테 맨날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양무기 만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일본 애들 밥만 먹고 칼질하니까 이 금조전에는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원격전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다가오기 전에 쳐부시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백병적 장면은 왜 집어넣냐면 그냥 대포만 쏘고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이제 어떤 칼싸움이나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들 활극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시청자에게 재미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장치일 뿐이지 이게 이제 실제 역사적 상황하고 맞지는 않아. 그러면 얘들한테 설명할 땐 이게 잘못됐다라고 알려줘야죠. 예. 그래서 이는 비판적인 어떤 시청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자료의 특성이라든지 내용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목적? 그러니까 주로 요거 딱 들으면 이제 뜨끔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그 영상 자료 사용할 때 시간을 때우는 데 쓰는 데 많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끝나고 학기말 때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애들을 이제 가만 놔두면 떠들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 자료,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영상 수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1시간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면 괜찮은데 애들이 그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여줘, 영화나.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주의할 점도 한번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그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네,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제 450, 몇 번이야? 453편. 3페이지 펴보세요. 자, 453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빈칸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영상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할 때 가를 고려한 지도상의 유의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영상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자 동기와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구체하여 생생하고 오랜 기억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영상 자료를 활용한 역사 이해는 역사적 사실과 정보의 이해, 역사 시간성의 이해, 맥락과 상황의 이해, 감정이적 상상적 이해, 자료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에 뭘 추구하는 거죠? 비판적 이해를 추구한다. 네, 거기에 이제 비판적 이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의할 점, 그래서 이제 그 간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영화 자료에 우호 비판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가상으로 재현된 현실이나 역사적 사실과 차이를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상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그 파란 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파란 책 기본서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가지고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그 520페이지 펴볼까요? 520페이지. 520페이지 60번 문제 볼게요. 520페이지 60번. 잠깐, 66번 문제 볼게요. 66번. 520페이지 그 66번. 자, 최근에, 반영된 대동여 지도와 관련된 영화 줄거리다. 이 학습자를 이용할 때 유용한 점 두 가지를 제시해보고, 자, 기획과 니은과 관련하여 내용을, 학생들 내용을 보여줄 때, 교사가 유념하여서 지도할 점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산자 지도인가? 그 관련된 영화 있죠? 예, 그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일부 해서 설명을 발췌했는데,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지도가 곧 권력이자 목숨이었던 시대에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두 발로 전국의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호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대동여 지도의 완성과 목판 제작에 혼신을 당했던 김정호. 하지만 안동 김씨의 문중과 대립각을 세웠던 흥성대원군은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를 손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뒤에 생략했지만 그걸 대동여 지도를 손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유출될까 생각해갖고 어떻게 돼요? 불태 없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종호하고 그 딸인가? 자식들이 이제 뭐냐면 감옥소에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산자 김종호와 관련된 영화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이제 유용한 점, 이런 영상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학습 효과를 기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사건의 대인을 배우를 통해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라마, 영화는 학습자 학습 동기와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고, 모르면 그냥 학습자 동기와 흥미를 자극시킬 수 다 있다고 했죠? 예, 요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니까 그냥 동일하게 그냥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자극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력을 구체화시키고 생생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여러 인물들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간접 경험으로써 역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복합적 산물이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애워서 쓰시면 되고, 그러면 기획과 니은의 이제 이렇게 관련 내용을 볼 때, 기획과 니은이 실제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일까 이거는? 기획과 니은은 역사 팩트예요? 아니죠. 이거 팩트 아니에요. 거기 영화에 보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국을 팔도를 노비고
그 다음에 뭐 백두산을 7번, 8번 왔다 갔다 올라갔다 했다는 거는 다 그냥 그 뻥이죠. 예. 그리고 그 김종호가 뭐 저기 그 흥성대원군이 김종호 대동요지를 어떻게 하든 뭐 손에 넣어가지고 얘를 뭐 그 유출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잡아서 죽였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 어디에 적혀 있냐면 그 1920년대 그 저기 조선어 독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조선어 독본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집어넣었던 것이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김종호라는 사람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 여왕 검문원의 책에서 이제 김종호가 대동요지를 만졌다. 그 내용이야. 그냥 그와 관련된 사항은 없어. 이름만 알고 지도만 알아. 그 만졌다는 김종호 팩트만 알고 나머지는 호대에 일본 애들이 조작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호의 그 이미지나 그런 거는 왜 일본 애들이 그런 얘기를 조작했냐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김종호 같이 대동요지도 같은 걸 만들고 훌륭한 인재들을 썩히고 오히려 이 사람들 죽여가지고 뭐예요? 조선을 망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무능했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역사 왜곡인데 그 예전에 그 영화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였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걸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면 안 되죠. 그냥 얘기를 해줘야지. 영화, 드라마, 역사 해석이나 표현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에 창조됐던 걸 알고 무비판적 몰입하지 않고 가상으로 재현된 내용과 역사의 사실과 차이를 유의하면서 비판적 신청하고 그리고 객관적 평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 토론해보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재밌어요. 문학작품이나. 그래서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접근할 수 있는데 거의 그 내용 자체가 팩트 측면에서는 맞지가 않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극적인 모습이 인간사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렇잖아. 뭐 극적인 모습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가난뱅이가 태어나가지고 진짜 성공해가지고 저 부자까지 가는 케이스가 인생에 진짜 여러 인생 중에 몇 명이 되겠어. 별로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또 역사적 인물들이 성장을 한 거야. 예. 그런 것들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흥미있고 그런 내용들 거짓말 구라치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죠. 근데 이건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문학에 가까워요. 이거는.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들어가서 아이고. 자, 박물관 수업이 있어요. 자, 이 박물관 수업도 예전에 한번 14년 기출문제에 경복궁 최교사 분이 냈어. 이분이. 자, 그 박물관 수업은 이제 현장 수업과 관련돼 있어요. 현장 수업. 그 녹색 책,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박물관이라는 게 뭐냐? 문화나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시, 보관, 연구, 교육 등을 활용한 기관을 말하고요. 자, 박물관 종류를 보면 거기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합박물관 모든 분야를 다 적어놓는 거야.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립종합박물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전문박물관은 한 부분만 이제 모아놓은 박물관이죠. 그래서 미술, 역사, 과학 등 특정 분야를 이제 만든 건데, 뭐 미술관은 뭐 과거와 현재 미술품을 보관 및 전시하는 거고, 역사박물관은 역사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과학박물관, 과학사, 동식물,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박물관 같은 경우에 철도박물관, 뭐 화폐, 교육박물관, 농업박물관, 강상박물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서울시에서 지역사 박물관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박물관 있죠. 서울시 박물관. 예전 경희궁 자리에 있었던 그런 박물관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학습하고 이제 박물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그 박물관하고 현장학습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정규 수업 시간은 대략 1시간 있고, 했는데, 그 1시간 내에 어떻게 박물관 가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경주나 거기 그 유적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시간에 얘기하면 체험학습이나, 그 다음에 수학여행, 특별활동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자, 일단 박물관 가서 전시나 유적에 대한 설명문과 설명을 통해 역사학습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 같은 전문가나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사가 설명하기는 좀 약간 전문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백제 박물관을 제가 가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가셨던 이제 그 수강했던 그 분이 백제 학예사도 이렇게 박물관 학예사인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백제사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대단하더라고. 백제사에 대해서 홍보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백제사 부분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역사가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물관 시행하는 체험식 전시 교육인데 이걸 통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역사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전곡리에 가보면 구석기 유적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가끔마다 이제 구석기 축제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직접 한번 자기가 구석기인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옷 다 벗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옷 다 입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타재석기 한번 만들고 뗀석기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구석기인들이 이제 실제 어떻게 먹었는가 해갖고 한번 먹어보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평가를 과제 형태로 이제 하는데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별표 쳐놓고 3번하고 4번.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야. 14년 기출문제. 일단은 먼저 이제 사적지나 박물관을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사전 학습을 해야 돼. 사전 지식을 학습하고 계획을 세워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과제를 주는 거야. 왜 과제 안 주면 그냥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박물관 관람이나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과제를 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과제를 제시할 때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문제 해결로 제시해야 된다. 요거는 주제 학습할 때, 주제 설정할 때 이렇게 제시하는 거 있죠? 과제 제시하는 거 똑같아.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포괄적 과제를 제시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해결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뭐에 알아보자. 뭐 도자기에 대해서 고도자기에서 알아보자. 그건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 형태나 빛깔, 무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하는 과제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그래서 뭐 도자기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자기 빛깔, 무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 박물관일 경우에 수업 진도에 맞춰 그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제 제시 방법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왔고 첫 번째 그 뭐냐면 포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과제 해결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사전 학습하고 구체적 계획을 구상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요때 그 학생의 지식관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지식은 원래 주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또 문제를 같이 엮어서 또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장학습의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거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14년에. 자, 간접 경험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역사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 해결 및 보고서 작성,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서 역사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생생하게 이해하고 역사 사실을 유물 유적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물 유적 통해서 역사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현장학습 관련된 문제 중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관련 기출 문제들 462페이지 펴보세요. 462페이지. 이게 아닌데, 아이고.
자, 가을 근거로 나의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학습활동 구체 쓰고 역사 지식의 성격과 관련되어 밑줄친 부분을 밑줄친 기읍과 니은의 그 뭐냐면 차이점을 쓰시오. 그리고 이제 그 현장학습 활동 계획에 나타난 체교사의 학습자관을 쓰고 경국궁 같은 역사 현장을 학습자료로 활용할 때 기대한 장점 두 가지 쓰시오. 예. 자, 거기에 이제 밑줄친 부분은 니은을 이렇게 좀 쳐주세요. 이게 제가 니은만 표시해놓고 안 쳤는데 안내자료를 발표하고 다른 모든과 안내자료를 비교해 본다. 이렇게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가를 근거해요.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것을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학습 목표 내용을 이제 얘기해서 그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니은과 디귿을 유추하는 건데 일단은 그 뭐 학습 목표는 경북궁을 답사하여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탐구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경북궁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른 자를 탐구하여 탐구 주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 표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습 목표는 딱 볼 때 영역별 학습 목표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습 목표하고 좀 맞지가 않은 거죠. 영역별 학습 목표가 이제 대입할 수 있는데 영역별 학습의 지식 이해 기능 태도 가치 태도 중에 뭐와 관련된 거야 이 학습 목표는? 그러니까 지식 이해 측면보다는 기능 측면이죠. 그 예전에 얘기했던 지식 이해 측면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인지하는 측면을 강조하죠 학생이. 근데 이거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학생 활동과 연결시켜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목표는 기능 측면에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게 이끌어갖고 이제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갈 학습 활동을 쓰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막연해.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았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문답 형식으로 쭉 던져놓고 한번 내 입장을 생각해봐라.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럼 어떻게 맞추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이건 무슨 대책이 없는 거야. 요번에 이제 모충의 성형천도운동처럼 이게 그런 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게 답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한번 답을 구성을 내봤어. 이게 맞는지 뭐는지 몰라요. 일단 답은 그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출제자가. 그래서 이제 니은은 이제 그 경복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다른 자료는 이제 주제를 탐구하고 경복궁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하고 다른 자를 탐색해 탐구 주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 이유 해갖고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적어놨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내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거든요. 참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후활동해가지고 이제 디귿에 보면 뭐라고 임진왜란 이후에 경국궁에 소진됐다가 흥성대원군의 이제 이후 재건된 사실을 제시해본다. 그래서 저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거 너무 예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못 맞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에서 알 것은 뭐냐면 그 현장학습의 단계죠. 예. 그래서 현장학습 단계는 녹색책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만 좀 약간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현장학습 하기 전에 일단은 뭐다?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활동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사후 활동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뭘 해야 된다? 이걸 공유해야 된다. 요 내용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역사 지식의 성격과 관련된 밑줄친 기읍과 니은을 그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기읍도 안 쳐놨네 제가. 자, 기읍이라는 것은 이제 안내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답상한다. 그러니까 역사 지식의 측면 올 때는 역사 지식을 외부적 그대로 수용한다. 설명적 테스트죠 일종의.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역사 니은은 안내자를 발표하고 모든 안내자를 비교해본다. 이건 비교 분석을 통해서 뭐야? 자신이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하잖아. 이거는 뭐 약간 구성주의 인식론 입장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대적 변화 가능성.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맞췄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교사의 학습자관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교사의 학습자관은 이제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걸
발췌했냐면 갈색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역사적 해석을 이제 강조할 경우에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그 최 교사의 학습자가는 역사는 역사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학습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학생들도 역사 수업을 통해 이들 알고 자기는 역사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습의 현장학습의 학습 기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사 현장이나 현장학습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명확해요.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쓰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 지식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체교사 학습자가는 대충 보고 이제 눈치채고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역사 현장의 학습 기대 부분은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체 활동을 그냥 떼어 맞춰 갖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체 활동을 쓰신 분은 정확하게 뭐가 뭔지도 저도 모르겠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머리 짜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답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최 교사만, 냈던, 최 모시기 교수님이 좀 아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 맞추겠다, 구체적 활동 같은 거 맞추겠다, 머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그냥.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경복궁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이제 내용은 이제 수업 방법, 평가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딱 넘어가기 전에 이제 뭘 보시냐면 도표 잠깐 보세요. 이 파란 책하고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도표를 이제 보는데 선행조직자 같은 것들이죠. 자, 여기에는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건데 교수학습 방법은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는가요? 애들을.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수업 설계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수업 설계의 주체는 누구죠? 교사죠. 예, 그래서 교사가 그때마다 뭐냐면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조직을 하는 건데 교수 내용 지시하고 이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근데 수업 설계 자체보다는 뭘 물어보냐면 수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실의 대화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용욱 교수가 이제 쓴 논문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욱 교수가 중학교에 가가지고 사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아마 2문제 정도 나왔어요. 아마 이용욱 교수가 직접 가서 낸 것 같아. 요거는요. 지금 그 교수님 나이가 좀 들어갖고 이제 직접 나오진 않겠지만 예전에 나왔다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 그냥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교실의 대화 구조가 하면 이제 파란 책하고 노란 책이 있는데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형, 이해 추구 방식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교수 이론이 있고 학습 이론이 있어요. 근데 먼저 학습 이론을 살펴보면 학생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에요.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교육학적 지식과 관련돼 있어요. 행동주의든 통찰이든 구조학습이든 인지구조이든 인지과학이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 여기는 어디가 나오냐면 역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학에 나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이론이 있는데 교수 이론은 뭐냐 하면 주로 주체가 누구냐면 수업 설계는 교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수 이론은 주로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주로 이제 이론적인 거야. 역사교육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어떤 이론적 모형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론적 모형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이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강의 수업 제하고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또 교수 이론, 교수학습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교수학습 활동 측면과 내용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측면 이렇게 있는데 특히 교수학습 활동 측면과 내용 구성 측면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번에도 한번 단서 나왔죠.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내용 구성 측면 중에 어디를 할 것이냐. 그 단서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에 속한 것은 강의식, 이야기 수업, 탐구 수업, 글쓰기 수업, 토론 수업, 역할극, 시뮬레이션, 제작학습, 역사신문 만들기, 개발학습, 개별학습, 학습활동,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구성의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문학습, 비교학습, 이런 것들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모형을 써라. 답이 뭐였어요? 네, 탐구 수업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요게 어디가 어떤 유형에 속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탐구 수업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역할극하고 인문학습이 헷갈려. 이게 역할극인지 인문학습인지 헷갈려. 그렇게 예전에 이제 이걸 교수 활동 측면에서 써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역할극 극화 수업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 구성 측면에서 써라 하면 인문학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설계 부분을 볼게요.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수업 설계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수업 설계는 이제 단위 수업을 위한 수업 목표 내용, 평가, 방법들을 조직하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설계에서 이제 역사 수업의 목적, 역사 성격, 교수자 학습자 특성 등등을 해갖고, 설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갔어. 좀 공부 잘하는 학교 갔어요. 그러면 수업을 할 때 강의 수업을 하고 이제 뭐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먹혀 들어갔단 말이야. 따분한 소리도 얘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다 들어주니까 좋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저 공고나 이런 데 갔어요. 중학교나. 이렇게 했더니 얘들 다 따분해. 그러면 이제 PPT나 뭐 이제 동영상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신을.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야. 학습 목표나 수업 방법이나. 그래서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순환적인 상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이론적인 게 아니라 문화로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어떤 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업이라는 것은 교실, 교사, 학생, 그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본다. 그래서 교실을 가변적인 어떤 사회의 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특정한 학습 목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수업 소개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여 수업 소개가 일어나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그 교사의 전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문제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기출에 그 예전에 기출에 풀어본 것처럼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있죠. 수업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 중에 교사 수업 내용 조직 관련 내용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요건 내기가 좀 약간 멍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 수업 설계나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여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이제 역사 수업 설계 교실 대화 구조. 이 수업 설계 한 사례로서 교실 대화 구조가 있는데 이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별표 2개 쳐놓고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영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형 방식 이렇게 있고, 자, 연상의 원리는 이제 뭐냐면 이게 0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단편적인 사실을 이해시키거나 역사지식 사실적 연계구조 처리해서 이제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는 단계. 학생이 부수적으로 참가하는 단계인데, 여기 보면 예문 보면 아시겠죠? 뭐, 후백제가 누가 세웠죠? 아니, 신해우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죠? 중화민국이요. 중화민국은 지도자가 누구요? 숭훈이요. 등등등.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죠, 지금. 예. 그 외에도 이제 예문에는 이제 노란책하고 이제 그런 데서는 뭐 아프리카의 영국이 친한 정책이 뭘까요? 종단 정책이요. 종단 정책은 어디에서 어디도 있죠? 뭐 카이가 케이프타운이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요. 자,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뭐냐 하면 발문은 마치 애들의 어떤 사고를 유도하는 것처럼 물어봐요. 그렇지만 학생의 그 사고가 일정한 틀과 범위 내에서 제한됐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주체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 그래서 그 교사가 정해진 답이 있고, 그 교사의 머릿속에 정해진 답을 학생이 알아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한된 사고 유동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갖고 정확하게 출제 의도에 맞게 써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그 교사가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역사 사실의 이유와 의의를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그 사고 유동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예문이 나왔죠. 고려의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신라가 항복해왔죠. 왜 신라가 항복해왔죠? 후백자의 공격을 시달렸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는 왕의 사출 백성들의 민심을 고려 쪽에 기울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이때 해서 이제 왕의 사치가 신라 내부의 사건이 나온 거. 그거 말고 또 하나는 그래서 계속 뭔가 욕을 하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고 유도형이지 전 보이지만 실제 뭐예요? 교사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사의 답을 맞춰야 되는 거야. 예, 이런 식의 이제 유도형이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발산적 사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뭐다 보죠? 이게 발산적인 반대가 뭐죠? 갑자기 생각났네. 예? 아, 맞아. 수험적. 예, 수험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해 추구형 방식을 보죠. 이해 추구형 방식. 이해 추구형 방식은 이제 이유나 배경을 되게 세분화되고 다단계로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치면 이유와 이제 배경을 하나만 물어보잖아. 근데 다단계로 물어봐. 그리고 사고 유도형보다 되게 간결하게, 간결한 논리로 설득 이해시켜. 그러니까 일명 도식화를 잘 시켜요. 도식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마침 상당히 딱 들고 나서는 마치 역사를 훤히 뚫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타 강사들 있죠? 스타 강사들이 이런 강의를 잘해요. 예. 그래서 도식화 시키고 다단계를 물어보고 그렇지만 결국엔 이것도 뭐예요? 답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유나 의의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고요. 다단계 형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이해 추구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해 추구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사례들이 나오는데 여진족 여러 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니까 심히 강해 약해요. 약해요. 그런데 고려나 발해의 지배층을 맡은 여진족 사이에 어땠어요? 강해졌어요. 쭉 가면서 자기가 묻고 싶은데 다단계로 물어보는 거야. 쭉. 예. 그 예문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단점을 볼게요. 단점 외워주세요. 이게 그 앞에 있는 두 번째였던 이제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나 이해 추구 방식의 단점이 이제 같이 포괄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번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얘기를 해보면. 자,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해도 제한돼 있죠. 교사가 생각한 답안 안에서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고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요. 예. 이것도 결국에는 발산적 사고가 아니라 실사고에 하는 그 형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너무 도식화시키기 때문에 논리의 단수와 비약의 위험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어 보면은 개인적 욕심 때문에 전제 정치를 부활시켰다는 걸 단순 논리화시키는 거. 왜냐면 위안스카이 황제가 되는 거는 물론 그 개인적 욕심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또 상황적 변화나 이런 배경도 있을 수 있죠. 복합적으로. 근데 너무 단순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의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의 개인적인 어떤 정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의 4대 요구를 수석한 이자겸 일파를 말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기본 정책을 북진 정책마도 무시해보니 이런 기족들이 좋아요? 아니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이 기족도 다시 한번 생각해. 예. 그래서 이거 자기의 정서를 강요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과거의 역사 속 소위 헌재적 의의를 막 찾는 거야. 그래서 논리 가치를 단순화시켜. 자, 예를 들어 후삼국 시대가 통일됐으니까 지금도 통일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를 만들고 헌재적 의의를 찾는 거죠. 후삼국 시대 때 통일했다고 지금 통일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약간 일베 같은 소리인데. 자, 하여튼 그 디귿과 리을 애워두세요. 이것도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설민석 부분은 그 설민석 그 잘하는 거 이게 디귿과 리을을 되게 잘해. 현재적 의의를 찾아. 과거의 맥락은 상관없어. 그냥 현재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위기나 정서 되게 강조하고 팍팍 와닿죠. 그냥 그냥 이게 뭐 과거가 어쩌고 뭐 상황적 배경 어떻고 떠볼 필요 없이 그냥 현재적 의의를 그냥 계속 찾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 부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어저께도 교과서에 쭉 얘기해 보니까 마치 역사를 배우는 게 마치 민족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어 고고의 영토가 어디까지고 고조선 영토가 어디까지고 그런 것들인데 내 생각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고대사에서 배울 때 고구려 영토가 저쪽 뭐 시베리아까지 가든 그 다음에 고조선 영토가 저기 상동바도까지 가든 뭐 기분이 좋겠지. 근데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게 이게 꼭 그걸 알아야지만 역사를 아는 것처럼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역사관이다. 하여튼 네 가지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기출을 좀 풀어볼게요. 기출. 자, 기출 보면 이제, 몇 페이지에, 이게 몇 페이지에 적어놓은 거야, 내가? 436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436페이지가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 466쪽이요? 56쪽 펴보세요. 예. 교실의 대화구조. 자, 교실 대화구조에 보면 이제 1번 문제가 있는데, 그 1번 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좀 약간 세 개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학습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성향이동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실 대화구조 관련된 부분인데, 요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뗐어요. 제가 이제 문제는 뒤에서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교실 대화구조 관련돼서 이제 한정해서 보면, 자, 역사교사가 비잔틴 제국이 오랫동안 종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묻죠.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죠. 제한된 사고 유도형과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추구형 방식이 이제 이유를 가는데,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하나만 보죠. 근데 이해 추구형 방식 다단계로 물어보죠. 이게 좀 차이점인데. 자, 그럼 그에 대해 정답 미지상주의 질의 응답을 했다. 그러면 교사 이런 수업 방식 문제점 쓰시오. 아까쯤에 이제 그 네 가지 정도 쓰시면 되겠죠. 비판적 사고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맞았다고 해서 역사에서 이걸 육성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역사에서 답이 존재한다는 신화를 학생들이 주입할 수 있고, 논리의 단순화, 비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 가치관 및 태도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틀과 범위를 제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주체로 생각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마지막 일정한 틀과 범위를 제한하고 그 학생의 스스로 문제 제기가 자신의 관점을 주체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것도 한 가지 외워두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논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다 안 적어놨거든요. 예, 기본서에다 기본 교재에다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그 다음 사례를 통해서 제시된 교사의 질문 유형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쭉 이렇게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해? 연상의 원리죠. 연상의 원리. 예. 그래서 연상의 원리는 이제 단편적 사실의 이해, 역사시의 사실구조 그런 것들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와 저에서 질문 그 문답학수와 관련된 중에 사실 확인 질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사실 확인 질문 여기 답을 안 달았냐면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 관련된 예문이 어디 나와 있냐면 노란책에 그 나와 있어. 근데 노란책 어디 나와 있냐면 교실의 대화구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를 낼 때는 당연히 교실 대화구조 한정돼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 교실 대화구조에 한정해갖고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그래서 사실을 이해시키는 연상의 원리고 사실적 연계구를 강조하고요. 문제점은 어떻게 될까요?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학생의 지식 처리 과정의 주체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제 참가를 하죠. 그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게요. 489페이지 펴보세요. 자, 489페이지 이제 3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교실의 대화 구조와 관련된 수업 사례이다. 사례에서 보이는 교사의 질문 유형의 문제점을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후삼국 시대에 거쳐 고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죠? 분단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통일해야 될까? 예. 네. 그러면 둘로 나눠진 것보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훨씬 우리한테 이롭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해야 될까요? 무력을 세우지 않고 뭐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말이죠. 네,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역사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소위 현재적 의의를 되게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설명 가치와 논리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이거 그 예문 노란 책에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활동을 이제 교수학습 모형 부분 넘어갈게요. 자, 교수학습 모형 부분은 시험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와요. 해마다 한두 문제씩. 되게 중요해.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그 교수학습 모형은 이제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교육학자나 역사 교육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형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교수학습 활동, 그 다음 내용 구성, 교수학습 자료 활용 측면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죠? 인고잖아. 그럼 인고의 기출빈도가 높은 걸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지 정해야 되겠죠? 예. 자, 강의식. 강의식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상식적으로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빼.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이 있는데 이 이야기 수업은 내러티브와 관련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개연성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냈던 이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출제진 중에 이제 설민석을 싫어하시는 분이 나와 교수가. 그래서 이야기 수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러티브 깨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다 뭐 카드다? 그런 통신인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 수업은 근데 나올 수 있긴 있어요. 요즘에 하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이야기 수업 있고. 그 다음에 또 문다십 수업 있어. 이거 나오죠.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어. 문다십 수업. 탐구 수업. 요즘에 각광받는 거죠. 요번에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역표도는 예전에 나온 것도 나와. 작년에 나왔던 것도 나오고. 탐구 수업도 이제 별표 2개 쳐놓고. 글쓰기 수업은 가끔씩 이제 기출해 보면 잠깐씩 언급은 돼 있거든요. 근데 글쓰기 수업은 다른 수업 모형에 부수적으로 참여해요. 이번에도 탐구학습 부분에 부수적으로 참여한 게 글쓰기 수업이죠. 그래서 요건 뭐 개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론 수업, 토의 수업. 요건 나오죠. 이것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역할극, 극화 수업 있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별표 3개 쳐놔. 2번이나 연속 나왔어. 시뮬레이션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뮬레이션은 그 역사과보다는 사회과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45페이지 그 박스표 있잖아요. 예. 거기 있고 제작학습을 만들기 수업이라는데 중요하긴 하는데 그거 안 나왔어 지금까지.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역사신문 만들기도 중요하긴 하는데 안 나왔어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건너뛰고 뭐 개발학습, 활동학습은 그냥 이론만 있는 거고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건너뛰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내용 구성 볼 때 사실학습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거는요. 예, 건너뛰고. 그래서 개념학습. 이거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한 2번 정도 나왔으니까 개념과 관련돼 갖고 한 별표 2개 쳐놓고. 주제학습도 최근에 부각이 되죠. 별표 한 2개 쳐놓고. 그 다음에 실내학습은 예전에 11년 2차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 그래서 기출 빈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인물학습, 이것도 나오죠. 별표 2개. 그 다음 비교학습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별표 4개 쳐놔야 돼. 그래서 비교학습은 심심할 때마다 내. 유치원이면 비교학습이야. 그러니까 단골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 만드는데 간장, 된장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교학습이야.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건데 이거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합격권이 멀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 밑에 뭐 교수학습 활동 건너뛰고 나오는 것이 뭐냐? 문답식 수업, 탐구 수업, 그 다음 토론 수업, 역할극,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개념학습, 그 다음 주제학습, 그 다음에
그 인문학습, 비교학습 몇 개도 한 2분의 1 정도 딱 감축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진행할 땐 다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상관없이 이제 할 거고. 자, 교수학습 활동 유형 측면에서 이제 보죠. 자, 먼저 제일 정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강의식 수업이야. 그래서 제일 욕을 얻어먹지만 또 이상하게 또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또 강의식 수업이고. 그런데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강의식 수업을. 예. 자, 특징을 보면 일단은 학생 중심이 아니에요. 교사 중심이야.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학습 내용은 이제 설명, 전달하는 방식이고,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중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이 강의식 수업이에요. 자, 활용을 보면 그 역사적 가치나 태도를 함양할 때 설득력 있게 호소롭게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상에서 감동을 주는 일화 등을 사할 때 학생들 감정이니까 공감을 유도하는데, 자, 뭐 3.1운동은 자랑스러운 민족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공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3.1운동이 참여했던 얘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감정이입에 부여해서 하는데, 이 강의 수업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강의 수업만 하는 게 다른 수업과 또 결합되거든요. 내러티브도 결합되고, 이야기도 결합되고, 문단학습도 결합되고. 그래서 이때는 뭐야? 내러티브 방식이고. 이래서 이제 설명석이 잘하잖아. 그래서 설명서 쭉 얘기하면 막 감동이 묻어나면서 막 하잖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용어와 제도, 개념, 총괄 등을 등 짧은 시간에 가르치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할 때도 그때 개념과 총괄 학습할 때는 교사의 설명 같은 강의 수업도 약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용어들이나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면 교과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양반의 의미도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백정의 의미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수업에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주의 집중이 안 돼,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중학교 3학년 애들 이제 강의 수업을 쭉 하고 있는데, 한두 명만 듣고 다 TV 자고 뭐 끄떡끄떡 줄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강의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문답법이야. 그래서 문답법은 교사 중심이지만 강의 수업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문답법을 일부 도입을 해서 학생들 사고 활동을 자극시키고 학생들 능동적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제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니까 보여줘야죠. 그래서 동영상 자료 보여주거나, 그다음 PPT 띄워가지고 보여주거나,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하고, 강의 수업을 할 때 중간중간에 뭐예요? 이게 그 학생 활동을 첨가시키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한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수업을 하면 이제 뭐냐면 교사의 목소리, 얼굴 표정, 제스처, 유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일정 연수를 갔는데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교수가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교사가 와서 수업상을 얘기했는데, 듣다 보면 좋은 얘기야, 진짜. 되게 좋은 얘기인데 다 자고 있어. 왜냐면 듣다면 나지막해가지고 목소리가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장가처럼 들려. 그래서 다 이게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애들이 다 졸게 만들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할 때 교사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 제스처, 유머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언어가 명확하고 간단해야 되며 논답이와 완급이 딱 명확해야 된다. 몸짓도 이제 필요하고 액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애들한테 이제 인기가 없는 게 이제 언어가 명확하지 못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예전에 했는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후반 때였어. 그래서 어느 학원에 한번 갔거든요. 하도 만에 쫓겨났어. 왜 쫓겨났는지 아냐면 발음을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왜 애들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발음을 엉망을 해도 대충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받아듣는데 애들은 명확한 발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명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나운서 발언이 딱 명확하게 들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째 보면 이제 영산법이나 암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연상이나 암기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식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강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폭넓은 역사 지식을 알기 쉽게 유추나 비교 등을 통해 기법을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의 이해를 증진시키면 오히려 강의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논제의 여지가 없는 사실 정보나 개념을 정리할 땐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거꾸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는 뭐예요? 강의 수업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고사 시대 때 그 고조선 영역이 어디 것인가 그런 건 강의식 수업은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토론식 수업이 필요하죠. 토론식 수업이. 자, 단점은 뭐냐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요구하는 학습량이 많은데 용어가 어렵고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일방적인 주의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걸 다루니까 그냥 애들 그냥 무시하고 학습활동 무시하고 무조건 주의식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사의 수업, 설명식 수업이고 최근에 이런 강의 수업은 이제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고 여러분들 2차나 뭐 면접이나 수업 실기할 때 강의 수업하면 어떻게 떨어져.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 1차에서 거의 뭐 만점 맞지 않는 이상은 강의 수업을 할 뿐이면 이제 거의 감점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지만 또 약간 욕을 얻어먹지만 실제 수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강의 수업이야. 예. 제일 편하거든. 예, 이걸.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업 내용이 이야기 수업이에요. 이 내러티브와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왜냐면 이게 약간 순위에서 내러티브에서 밀리는 것 같아 보니까. 내러티브 하는데 굳이 이야기 수업을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수업 모형에서.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내러티브와 감정이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연계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야기 수업도 설명식 수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식 수업하다가 어떤 이제 그 뭐냐면 감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내러티브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 주도의 이야기를 정당한 과정의 설명식 수업의 일종이고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나 과학적 이해 목표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면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죠? 내면. 그래서 이걸 그 사건의 인물 행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이해시키고 인물 행위 중심으로 할 때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설명식 수업을 하다가도 뭔가 그 이야기 속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식 수업은 원인, 뭐 경과, 결과지만 이야기 수업은 이 인물의 행위, 목적 같은 것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이야기 수업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활용 및 조건을 보면 이제 구조화 조건을 보면요. 자, 일단은 이걸 설명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또 모순된 이야기도 되게 많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체계적이고 모순되지 않게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다음 메시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것은 이제 부각시키고 어떤 것을 이제 할 것인가.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된 정서적 정의적 측면을 비판적 이해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치 마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낯설게 하기 있죠. 낯설게 하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뭐냐 클라이막스를 도서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잘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양 대비적 방식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야기 수업할 때 얘기할 때 그 갑신전변 있죠. 갑신전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측을 해가지고 개연파하고 이제 수급파가 대입 구조해갖고 얘기하면 클라이막스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기승전결 입각해서.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이거는 그 내러티브 장점과 거의 연결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문화적 틀, 아동의 친숙한 방법, 역사가들이 이제 역사가들이라고 했어요. 역사들이라고 하는 역사는 인이나 될 수 있는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역사 이해 능력에 접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라는 건 그 내러티브라는 건 서술 형태도 되고 인지 도구도 되고 사고 양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상과 생활상과 역사상 창조의 연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세 번째는 다양한 내적 관계 총체적 단위의 품이다. 그러니까 다양성 내에 통일성이란 말 얘기했죠. 그게 뭐야?
그 개별적인 것들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도 이렇게 묶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 이집트 문명을 설명할 때 나일강 설명하고 피라미드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뭐에 한 거 주제가 나일강 문명 이렇게 묶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양성의 통일성이라는데 이걸 통해서 인물의 행위와 배경 파악, 종합적이고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다른 시대의 상황 관점을 이해하는데 인식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감정이입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단지 사실이나 현상이나 이런 연대기도 나열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와 어떤 그 이상의 것을 결심하는 그런 것들의 기록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 내용도 외워두세요. 근데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 내러티브 자체를 물어볼 때는 이거 쓰면 안 되고 물론 겹치는 거 있지만 내러티브 수업을 한다. 이야기 수업을 한다. 전제를 해가지고 장점을 쓰려면 이거 써야 돼.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단점이 뭐냐? 자, 일단 자전화 사건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관점이 투영하기 어렵죠. 아까 처음에 내러티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하다는 게 있잖아. 그 발화의 주체에 따라서 이게 뭐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내러티브 자체가 그 자전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분석적 비판적이보다는 좀 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야사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뭐냐면 이제 그 역사적 팩트가 안 맞는 게 좀 많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거 교사의 논리 해석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내러티브와 관련된 이야기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녹색책에 있으니까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녹색책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다식 수업 보죠. 자, 이 문다식 수업 되게 중요하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문다식 수업이 예전에 한 2-3번 정도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안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요, 얘도. 예. 그래서 이제 문다식 수업을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문다식 수업이 이제 그 검은 책에 보면 그 문다식 수업에 되게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뭐 하이만, 프랭칸, 그 다음에 이제 바스, 가비아, 클록.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견해들 다 우리는 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검은 책이 그렇게 적혀있는데 거기 뭐냐면 녹색 책에서는 누구의 견해만 있냐면 그 바스의 견해가 있어요. 바스의. 그래서 바스의 견해가 이제 있고 바스의 견해 4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검은 책 있죠. 검은 책을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검은 책 내용을 저기 심화교재에 다 실어놨거든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 검은 책 보면 여기 4가지 유형만 있지만 검은 책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가지 뭐 발산적 사고, 뭐 학산적 질문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도 제가 이제 뭐냐면 그 심화 그 자료에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은 책도. 예. 자, 그러면 문다식 수업을 이제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영역 고유인지의 특징이 어떤 사고 기능을 개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지 않죠? 어떻게 있죠?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 유기적으로. 마찬가지로 문다식 수업을 할 때도 그 뭐냐면 개개인의 사고 기능이 아니라 사고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지만 실제로 이게 실제 수업은 뭐예요? 4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죠? 뭐죠? 4가지 유형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나눈 거예요. 여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기억 질문이야. 인지기억 질문. 자, 그래서 인지기억 질문은 뭐냐 하면 이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시의 대화 구조 중에 연상의 원리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속하는데 여긴 답답형으로 딱 끊어져. 자, 돌칼은 어느 시대에 사용했을까요? 뭐 딱 뻔하죠. 언제 사용했어? 돌칼. 신석기 이렇게 답변은 틀리죠. 언제? 청동기 이렇게 답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고가 통일한 신라왕은 누굴까요? 뭐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답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야. 그래서 한 단어나 짧은 절로 응답이 딱딱 끊어지는 그것들은 인지기억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수련적 질문이야. 자, 수련적 질문은 탐구 기능 요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사실의 아이디어 관계를 수입하고 여러 가지 응답 중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답을 추출하는 것들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의 방향을 유도하는 질문, 설명, 대비, 대조, 분석 같은 걸 요구하는 질문인데, 자, 예문을 보면, 자, 구석기 시대의 돌도구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이렇게 하면 답답표가 안 끝나죠?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뗀석기인데 뗀석기는 떼어갖고 만든 설기였어. 또 구석기에서는 뭐, 사용 용도에 따라 세 가지씩으로 나눈다. 그래서 정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럼 뭘 해야 돼? 설명하고 대비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 간석기로서 간석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렇게 쭉 얘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답은 딱 정해져 있어. 답은. 자,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 때 석기에 대해서 보는데 이거는 간석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이 학산적 질문이야. 이 역사 상상력이 되게 요구하는 건데,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다는 질문으로서 학생의 독창적이고 창조의 반응을 요구하고요. 가설 설정을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서 예측, 가설, 추론, 상상 등을 이제 작업하는데, 그 학산적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답이 여러 개야. 네, 답이. 그래서 이제 구조 상상과 관점적 이해적인 측면인데, 요게 좀 능력이 가설 설정 부분이에요. 가설 설정은 주로 이제 탐구 기능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탐구 학습할 때. 근데 의외로 이제 여기에서는 학산적 질문에 가설 설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건 아마 인증적 사고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인증 사고 보면 이제 그 가설 추론의 가설 설정 부분이 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갖고 이제 해서 예외적으로 가설 설정은 탐구 기능에 속하지만 이를 자극하는 시점에서 이제 학산적 질문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그러면 수련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의 차이점이 뭐냐? 수련적 질문, 학산적 질문의 차이점을 이제 보면 수련적 질문은 답이 하나죠. 어떻게든. 근데 그 학산적 질문은 뭐야? 답이 두 개 이상이어야 돼. 똑같은 걸 물어봐도 질문 유형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자, 수련적 질문이 학산적 질문이야. 예? 수련적 질문. 왜? 근본적 원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학산적 질문이죠. 여러 가지 답이 답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인지기억 질문과 수련적 질문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 딱 구분하려면 이건 한 절로 끊느냐? 수련적 질문 뭐냐면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면 인지기억 질문. 수련적 질문 한 줄 이상으로 쭉 얘기하면 수련적 질문. 답이 하나지만 동일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들게 학산적 질문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평가적 질문 보세요. 평가적 질문은 가치 판단 선택이 들어가는 질문이야. 그래서 평가적 질문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적절한가. 그래서 이제 그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사상과 지식을 조직하고 결정하고 이들 정당한 질문인데, 야, 예를 들어 대원군이 세국 정치가 당시 상황에 적절한 정치였는가? 요게 핵심 키워드가 뭐야? 적절한.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실이 주어지고 이걸 이제 수련적 질문인데 평가적 질문으로 바꿔라 하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문장이 약간 바뀌어서 적절한 이런 말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적절한이 키워드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의미를 보죠.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질문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수련적 질문하고 학산적 질문 이 두 가지고,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수련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만 쓰는 게 아니죠. 네 가지 유형 질문을 같이 사용해. 그래서 상호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갖고 이제 평가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인지기억 질문, 또 수련적 질문에 또 연결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또 연결돼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문을 여기에다 신어놓진 않았어요, 제가요. 어디에 신어놨냐면, 심층학습 교재에 신어놨거든요, 심화교재. 그래서 검은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몇 가지 예문이 있어. 교사가 일방적 강의를 진행하는 질문, 그 다음에 인지기억 질문, 수련적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외형적으로 학산적 질문이지만 실제로 수련적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련적 사고와 학산적 사고와 유도 질문,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학산적 사고.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6가지 좀 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화 보충 자료에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예문들 좀 확인을 해보세요. 검은책에 있는 예문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을 보면 역사적 탐구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험적 질문이 필요하죠.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학산적 질문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 가설 설정 기능은 탐구 기능에 속하지만 어디에 있다? 학산적 질문에 있다. 그래서 이를 자극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학산적 질문. 이거는 좀 약간 예의적인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활용방법과 유의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활용방법의 유의점 보면, 자, 질문할 때, 그 뭐냐면, 능력과 연령의 연령에 따른 적절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사용해서 하고, 예매모호고 일방적인 문음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명확하게. 그리고 애들 수준에 맞는 단어를 고조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수업하는데, 뭐 역성 능력이 어떻고 그 이데올기가 어떻고 그러면 알길 못 알아듣겠죠 애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애들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학습자 해발 반응을 읽기 위해서는 충분한 뜻이 발음을 삼가야 된다.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애들이 뭐가 잘못했지 계속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질문들은 질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질문 충동적 일시적이야 사전에 준비돼야 돼. 갑자기 질문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질문한 후에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막 해야지 막 재촉하는 식이 물어보거나 답변을 그때 못하면 막 너 왜 못하냐 이게 퇴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번하고 2번, 3번은 외워두시는 것도 제일 당연한 거지만 막상 좀 활용 방법을 할 때 뭐 유의점 쓰라고 해라. 그럼 이게 뭘까? 그럴 수 있잖아.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막상 쓰라고 하면 또 못 쓰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소리지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또 그 4번이 있는데 질문은 학생의 직접 능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듣고 그 학생 응답이 틀릴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주거나 같은 학생에게 확인 질문을 하는데 또는 학생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교사 평가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 응답을 했는데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얘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학생한테 기회를 줘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겠죠. 자극이 되잖아. 근데 얘가 못하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너 못해? 그럼 너 어쩔 수 없는 애구나 하면서 또 다른 애들 얘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애가 아니라 낙인이 돼가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물어볼 때까지 같은 학생이 같은 학년에서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답변을 해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애들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질문할 때 그래서 자료 읽기, 보기, 듣기 함께 멀티미디어 자료를 같이 하면서 같이 보여주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전략도 이제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발문학습이라는 게 여러 수업 형태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식 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강의 수업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토론식 수업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발문하냐. 주로 이제, 대조, 비교, 분석, 설명 등 수연적 사고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 왜냐면 토론식 같으면 서로 간에 대립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교사가 이제 참여를 할 때 참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딱 논쟁을 보다가 논쟁을 좀 약간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조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하나로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발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면을 강조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발산적 질문이 낫겠죠. 그래서 인물의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추론해주거나 행위 결과를 예측해주는 그 발산적 질문이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고를 하면서 학습 목표로 할 경우에는 역사 상상력, 탐구력을 질문하고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그 질문 방법이 뭐예요? 역사 상상력과 탐구력을 적용한 발산적 사고하고 학살적 사고죠. 발산적하고 수론적 사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역사 상상력과 관련된 부분은 그 발산적 사고고, 그다음 탐구력과 관련된 부분은 수론적 질문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할 때 이제 학습 목표에 따라 또 질문의 종류와 전략이 달릴 수 있는데, 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된 수업에서는, 여기 보면 인지 기억 질문, 수련적, 학습적, 평가적 질문 전략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동기 활동과 밀접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논증적인 어떤 사고 신장과 전략, 질문에 이해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지기억, 수련적, 학습적, 평가적 네 가지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 전략 형태예요. 그래서 논증적인 어떤 사고 방식은 이거야. 자, 그 밑에 예문 좀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억, 확인, 질문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떠나서 보다는 어떤 게 이제 논증하는 질문 있죠?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예를 하는 거야. 자, 증거를 사용한 설명.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이제 신석기 뭐 해가지고 운집 가는데 그 운집을 이제 했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서 논증하는 질문과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집, 동칼, 돌칼, 토기 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들이 신석기 시대에 사는데 어떤 모습,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준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예문이 있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학습 주제와 목표와 달성의 질문 형식의 구분 및 질문 계획을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 유도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험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 대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산적 사고를 이제 하려고 하면 상상력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에 따라 질문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건 당연한 소식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신장한 질문 전략 해가지고 쭉 있어요. 뭐 정보 기억하기, 이름 짓기, 뭐 간짜 질문 쭉쭉 있는데 한번 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문이니까 그냥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 문제는 문답 중에 인지 기억 질문, 수요적 질문, 학습적 질문, 평가적 질문을 구별하는 거야. 요걸 집중적으로 맞히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봐두시고, 예. 근데 이제 나머지도 뭐 좀 약간 이게 너무 식상하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눈에 발라두는데 요 4개 유형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4개 유형은.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64페이지 펴보세요. 참고로 이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 문답식 수업 내용이 녹색 책에도 있고 파란 책에도 있거든요. 근데 파란 책 내용은 보지 마세요. 파란 책 내용은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우리가 생각한 4가지 유형이 아니라 뭐 이상한 유형을 이렇게 저도 까먹었는데 2가지 유형을 구분해놓고 그거 보면 이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 내용은 보지 마시고 녹색 책만 보세요. 그냥 녹색 책만. 요거는요. 일단은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자, 거기에 보면 다음 A의 내용으로 수업을 하려고 할 때 내용 구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 수업 모형을 쓰고 이 수업 모형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 2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의 유형을 볼 때 B와 C의 질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고려시대 때에 9년간 지내 지방간을 파견했으나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연보다도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한편 조선시대 때는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현을 통합했으니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이건 뭐와 뭐의 그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이런 비교점이죠. 유사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비교학습. 자, 비교학습할 때 이제 보면 이제 비교학습 유의점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비교 대상의 선호 감정이나 우려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 열어두고 등등 비교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질문 보면, 자, 그리고 질문의 유형을 볼 때 B와 C의 질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 한 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고려시대의 모든 군현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연적 질문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과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요게 이제 발산적 질문이 아니라 수연적 질문인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답을 여러 개 요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를 보면 조선시대는 전국을 몇 개로 나눠? 딱 답이 하나밖에 없죠. 한 전력 딱 끝나죠? 인지기억 질문. 그래서 학생들 기억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예,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은 김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면 백제선왕은 이제 신라의 힘을 합쳐서 고구려 빼앗겼던 한강유를 되찾았어요. 자, 하지만 신라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를 빼앗겼죠. 진흥왕에게는 한강유를 뺏긴 성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못못을 어떤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거죠. 감정이입을. 그러면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것은 진흥왕이 한강유의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연적 사고가 아니라 어디에? 학산적 사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니은과 나와 연결해서 보면 신라의 대당외고는 당시의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었을까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적절한이죠. 예, 적절한 부사가 들어가면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평가적 질문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제 역사 사실 근거로 가치 판단 요구하는 평가적 질문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신라는 어떤 전투에서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나요? 자, 이건 뭐 답이 딱 나오죠. 무슨 전투예요, 이거? 매소선 기불포 전투잖아요. 예, 그럼 딱딱 한마디 떨어지죠. 이거는 이제 인지기억 질문과 관련된 건데 이게 왜 틀리냐면 인지기억 질문까지는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틀렸냐면 거기에 역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있거든요. 역사적 사건 사이의 관계, 인과관계, 상관계 파악하는 것은 인지기억 질문이 아니라 뭐냐면 수연적 질문이야. 수연적 질문. 그래서 수연적 질문은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수입한다 라는 검은책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은을 보면요. 나를 보면 민족 융합 정책의 역사적 의의가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역사의 의의를 물어보니까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산적 질문에 속하겠죠. 그래서 각 질문 유형보다의 유형마다 이제 특징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3번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아이고, 몇 페이지냐면 이게 1번 일단 거기 45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이 직접적인 관련은 문제는 없지만 어디 뭐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풀어봐야 되니까 이제 일단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457페이지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물어봐요. 뭐 대립 논쟁식 수업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토론식 수업에서 하는 게 낫겠네. 좀 이따 할게요. 제가 보니까 토론식 수업과 관련되니까 몇 페이지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저기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461페이지 5번 문제. 자, 다음 학습 지도안에 제시된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진술을 옳지 않은 것은 09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는 이제 수업 지도안이 주어지고요. 여러 가지 묻고 있어.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 문답 학습이라든지 교실 설계 관련된 연상의 원리, 사료 학습 방법, 단원 접근 방법 뭐 등등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여기에 보면 딱 볼 때 무슨 수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료 수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료 학습.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 내서 천마도 천마도 안 돼. 저기 수업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사료학습이라 했지만, 수업도 자체, 무용춘의 수업도 자체가 뭐예요? 비문자 사조잖아. 예, 그러니까 사료학습이라는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요. 그 수업도에 관한 인지기억 질문을 제시했다. 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뭐 등장인물의 모자, 모양, 말 옆에 띄는 짐승, 하대 크기 다 뭐야? 답답형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인지기억 질문을 제시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 상상력 함양하는 수업활동 부족하죠. 지금 뭐 상상력 전혀 상관없죠. 팩트만 확인하잖아 지금. 그다음 지식 이해 기능에 관한 학습 목표를 제시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습 목표를 보세요. 자, 고고려인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유물 활용의 능력을 키운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뭐가 관련 거야?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유물 활동 자료 능력을 활용 자료 학생들이 활동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기능 능력. 그래서 되게 제가 이해한다는 말을 쓰라고 하는 게 예문에 보면 되게 이해한다는 말로 끝나요. 요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 안적방이 이해한다야. 물론 행위동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영역부 행동표가 행위동사 관련 없지만 되게 예문들이 교수들이 은근히 적혀놓는 게 그 이해한다는 말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딱 명확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지식 이해 측면 써 하면 끝에 그냥 이해한다 쓰는 게 제일 안전방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네 번째 사료 활용 방법 중에 단원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 사료 활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단원 접근 방법하고 분산적 접근 방법. 요건 독자적인 뭐예요? 사료학습 모형이죠. 그러니까 단원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함양되는 전략이들. 딱 봐도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주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주로 의사소통 방법을 하려면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학상적 질문 같은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인지기록 질문만 남발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답이 5번이 되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 다음 이제 그 모형을 넘어가는데 탐구 수업. 탐구 수업인데 잠깐 지금 몇 분이에요? 한참 지나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아이고. 이거 54분이 되겠네 지금. 지금 시대가 됐죠? 약간. 예, 쉬었다 할게요.